남편은 드론에 맞아 죽었습니다. 최신 무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1970년대 무기가 드론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한 무기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웃었습니다. 아시아의 무기가 유럽보다 뛰어날 리 없다고요. 하지만 단 35초, 12대의 드론이 동시에 격추됐습니다. 30배 더 싸고 3배 더 빠른 시스템.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졌고 나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한국은 알고 있었고 우리는 몰랐는가?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마르타 크라비츠입니다. 폴란드 출신이고 유럽방위산업청에서 무인기 대응 시스템을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제 남편 야누시가 전사했거든요. 공군 조종사였던 그는 러시아의 샤헤드 자폭 드론 공격을 막으려다 목숨을 잃었죠. 그날 저는 키예프 근교에서 민간 인프라가 무너지는 걸 직접 봤습니다. 드론 하나하나가 폭탄이 되어 병원과 학교를 파괴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야누시의 마지막 교신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드론이 너무 많아 막을 수가 없어.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제가 그날 현장에서 본 것은 참혹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놀이터가 잿더미가 되고 환자들이 치료받던 병원이 폐허로 변하는 모습 말이죠. 드론 잔해가 흩어진 거리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그 혼란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까요? 왜 모든 방어는 늦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게파르트 자주대공포를 보낸 거예요. 1970년대에 만들어진 구식 무기였는데 놀랍게도 드론 요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개발한 최신 방공 시스템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 발에 수백만 달러가 드는데 정작 몇천 달러짜리 드론을 막지 못한다니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드론 대응책을 논의했는데 분위기는 절망적이었어요. 프랑스 대표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규모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솔직히 인정했죠. 영국 대표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기존 방공망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어요. 그때 한 독일 장교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비호복합 시스템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파르트와 비슷한 개념인데 훨씬 발전된 형태거든요. 한국?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의 무기 시스템이 유럽보다 뛰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회의 자료를 보니 비호복합이라는 무기가 30mm, 기관포와 신궁 미사일을 동시에 탑재한 자주대공포라는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분당 12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쌍열. 기관포와 최대 6km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이 한 플랫폼에 들어있다는 거였죠. 센서 투 슈터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레이더로 탐지하고 전자광학 장비로 추적하고 상황에 따라 기관포나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내용이었죠. 게다가 360도 전방위 탐지가 가능하고 기동성까지 갖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진짜 그렇게 완벽할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비호복합은 1990년대부터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였고 최근에는 비호복합2라는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8륜 장갑차 기반의 무인 포탑을 탑재하고 모듈형 미사일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하더군요. 타이콘이라는 한국형 장갑차에 탑재되어 어떤 지형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있었어요. 북한의 헬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가 이제는 드론 시대의 해답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야누시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이런 무기가 있었다면 제 남편이 죽지 않았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유럽의 방산업계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우리는 항상 뒤처져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상급자에게 한국 출장을 요청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죠. 비호복합이 정말 게임 체인저인지 아니면 그저 과장된 마케팅인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제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방산 전시회장에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전시장 한복판에 비호복합이 서 있었어요. 생각보다 컸습니다. 트럭 크기의 차체 위에 포탑이 올라가 있고 30mm 기관포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그 옆에는 신궁 미사일 4발이 준비 상태로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인 이정훈 소령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마르타 씨, 직접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시뮬레이션이지만 실제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야누 씨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호복합 조종석에 앉았을 때 예상과 달리 내부가 쾌적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고 각종 디스플레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진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최신형 승용차 안에 앉아있는 것 같았죠. 이 시스템의 핵심은 센서 투 슈터입니다. 탐지부터 사격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요. 이정훈 소령이 레이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21km 반경 내의 모든 항공 목표물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자광학 장비 화면에는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상관없이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다고 했죠. 지금 드론 10대가 접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레이더가 자동으로 탐지하고 시스템이 위협도를 분석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목표물부터 우선순위가 매겨졌죠. 마치 체스를 두는 컴퓨터처럼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6km 이상 거리의 목표물은 신궁 미사일로, 그보다 가까운 것은 기관포로 대응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을 화면으로 봤어요. 신궁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온 드론들을 향해 30mm 기관포가 자동으로 조준하고 발사했죠. 총성 대신 전자음만 들렸지만 그 정확성은 실제와 같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360도 전방향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무기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총을 쏘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탐지와 추적, 위협 평가와 교정 결심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인간은 단지 최종 승인만 하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분당 1200발의 기관포가 2개니까 실질적으로 분당 2400발을 쏠 수 있습니다. 드론 때가 와도 막을 수 있어요. 이정훈 소령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실제 전장에서도 이렇게 작동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군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기계와 부대와 함께 움직이면서 하늘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1990년대부터 개발해서 지금까지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비호복합이 한국이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자주대공무기라는 거였어요. 북한의 헬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드론 시대의 답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관포만 있었는데 사거리 연장을 위해 신궁 미사일을 추가했다고 하더군요.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무기가 정말 게파르트보다 뛰어난 건가요? 센서와 무기, 그리고 제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합된 이 플랫폼이 유럽에는 왜 없었을까요? 마르타 씨, 내일은 실제 사격 훈련을 보러 가시겠습니까? 이정훈 소령의 제안에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꼭 보고 싶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야누 씨에게 편지를 썼어요. 비록 그가 읽을 수는 없지만 오늘 본 것들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무기라면 정말로 드론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무기가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믿어보라고 말이에요. 전투가 아니라 방어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놀라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독일제 스카이마스터 방공 시스템을 2,800억 원에 긴급 도입했다는 내용이었어요. 2019년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정유시설이 50% 파괴된 이후의 일이었죠.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800억 원. 그런데 한국의 비호복합은 한 대당 91억 원 수준이라는 분석 자료가 함께 있었어요. 30배가 넘는 가격 차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능 비교였죠. 독일 시스템은 고정식이었습니다. 한 곳에 설치하면 그 자리에서만 방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호복합은 기동형이었습니다.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서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였죠.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정훈 소령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같은 용도의 무기인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날까요? 마르타 씨, 한국 방사는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효율을 파는 거예요.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우디는 급해서 비싼 걸 샀지만 인도는 다릅니다. 인도군이 비호복합이 수출형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거든요. 저는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도가 2018년에 비호복합 도입을 검토했다가 러시아의 압박으로 보류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왜 인도가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요? 드론 위협이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과의 국경에서 드론 침입이 잦아지고 있어요. 인도도 빠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해진 거죠. 이정훈 소령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인도 국경 지역의 지도가 나타났어요. 인도는 러시아제 무기에 너무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쁘니까 다른 대안을 찾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정학적 상황이 무기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비호복합2는 뭐가 다른가요? 기본적으로는 같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차륜형이에요. 8개 바퀴를 가진 타이콘 장갑차 기반이라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저는 전시장에서 본 비호복합2를 떠올렸습니다. 확실히 더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무인 포탑을 탑재해서 안전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듈형 미사일 시스템이라서 상황에 따라 다른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요. 모듈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신궁 미사일 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미사일을 탈부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레고 블록처럼 말이에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유연성이야말로 현대 전장에서 필요한 것이었죠. 인도군도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위협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저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UAE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중동 지역의 드론 위협이 심각하거든요. 이스라엘 공격 때도 드론이 대량으로 사용됐잖아요. 저는 최근 뉴스를 떠올렸습니다. 중동에서 드론 공격이 일상화되고 있었어요. 유럽은 어떤가요? 폴란드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러시아 국경 근처라서 드론 방어가 중요하거든요. 폴란드라니. 제 조국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인가요? 네,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드론 방어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비호복합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제 조국을 지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르타 씨, 가격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성능 대비 가성비를 봐야 해요. 이정훈 소령이 다시 강조했습니다. 독일 시스템은 고정식이라서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기동형입니다. 적이 어디서 와도 대응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30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이에요. 비호복합은 단순히 싼 무기가 아니라 효율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우디와 인도의 사례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정말 방산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 틀렸던 건 아닐까요? 더 이상 비웃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훈 소령이 저를 훈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실제 비호복합 조종병들을 만나보겠다는 거였죠. 오늘은 실사격 훈련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훈련장에 도착하니 젊은 병사들이 비호복합 주변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진지했지만 긴장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조종병 김상훈입니다. 한 병사가 저에게 인사했어요. 24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종하는 게 어떤 기분인가요? 처음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몸의 일부 같아요. 김상훈이 비호복합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느낀 건 시원함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있네요? 네, 전자냉각 장치가 있습니다. 여름에도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줘요. 저는 놀랐습니다. 전투 장비에 에어컨이라니. 왜 필요한가요? 전자장비들이 과열되면 오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종병이 땀을 흘리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정훈 소령이 설명했습니다. 인간 중심 설계라고 합니다. 기계만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한 거죠. 저는 조종석에 앉아봤습니다. 화면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복잡해 보였지만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화면이 레이더 정보고 저건 전자광학 장비 화면입니다. 김상훈이 하나씩 가르쳐줬어요. 적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추적됩니다. 조종병은 확인하고 발사 명령만 내리면 돼요. 얼마나 빨리 반응할 수 있나요? 3초 안에 가능합니다. 탐지부터 발사까지 말이에요. 실사격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에 드론 표적이 나타났어요. 저는 화면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표적 포착. 김상훈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이 나타났어요. 추적 중. 십자선이 표적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매끄러웠어요. 발사. 탕. 신궁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표적이 터졌어요.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정훈 소령이 말했습니다. 기계와 부대와 함께 움직이는 훈련도 봐야 해요. 곧 전차와 장갑차들이 나타났습니다. 비호복합이 그들과 함께 대형을 이루며 움직였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전방 부대를 보호하면서 함께 전진합니다. 적 헬기나 드론이 나타나면 즉시 대응하죠. 저는 이 광경에 감동받았습니다. 혼자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팀워크로 싸우는 거였어요. 한국 장교님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김상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한 발도 쏘기 전에 이기는 무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적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비호복합이 있다는 걸 알면 망설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억제 효과죠. 이정훈 소령이 설명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좋은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니까요.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최고의 공군 조종사는 적과 싸우지 않는 조종사라고. 훈련이 끝난 후 저는 김상훈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서울 때는 없나요? 있죠. 하지만 이 기계를 믿어요. 그리고 함께 훈련한 동료들도 믿고요. 그의 눈에서 확신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사람이 운용해야 하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비호복합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사람과 기계가 조화를 이룬 시스템이었습니다. 기계는 싸우지 않아요. 인간이 싸우는 거죠. 김상훈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훈련장에서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직관적인 조종 화면까지 모든 게 사람을 먼저 생각한 설계였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닌 팀으로 싸우는 전술까지. 한국의 무기 철학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계의 성능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거였죠. 저는 더 이상 전문가의 시선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공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저는 예상치 못한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산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한 거였어요. 주제는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 대응이었습니다. 2019년 9월 14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알 라시드 준장이 침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후티 반군이 18대의 드론과 순항미사일로 우리 정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하루 만에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5%가 중단됐죠.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유가가 급등했던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나요? 드론들이 너무 작고 낮게 날았습니다. 기존 레이더로는 탐지하기 어려웠어요. 알 라시드 준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공격 경로가 표시된 지도였어요. 여기서 발사된 드론들이 800km를 날아와서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정훈 소령이 자료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비가시 침투 공격이군요. 일반적인 방공망으로는 막기 어려운 전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비호복합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알 라시드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호복합의 21km 탐지 레이더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적어도 침투하는 소형 드론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정훈 소령이 시연용 화면을 켰어요. 레이더 화면에 작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새와 드론을 구별할 수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네, 비행 패턴과 속도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전자광학 장비로 최종 확인하죠. 화면이 바뀌며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어요. 드론 하나가 화면 중앙에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탄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알 라시드 준장이 물었습니다. 실시간 탄도 계산 컴퓨터가 있습니다. 드론의 속도, 방향, 바람까지 계산해서 최적의 사격점을 제시해줘요. 얼마나 빠르게요? 1초 안에 가능합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1초라니. 그럼 드론 때 공격도 막을 수 있나요? C 네트워크와 연동되면 가능합니다. 이정훈 소령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상급 부대의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적 드론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준비된 나라가 있었다는 거군요. 알 라시드 준장이 감탄했습니다. 시연이 계속됐습니다. 가상의 드론 때 공격 상황이었어요. 화면에 빨간 점들이 여러 개 나타났습니다. 적 드론 12대 탐지 조종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선순위 설정 완료. 가장 위험한 표적부터 자동 선별됩니다. 화면에 숫자가 표시됐어요. 1번부터 12번까지 신궁 미사일로 장거리 표적 4대 제거 30mm 기관포로. 근거리 표적 8대 제거 탕탕탕. 미사일과 기관포가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전 표적 격파 완료. 소요 시간 35초. 저는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35초 만에 12대의 드론을 모두 격추한 거였어요. 놀랍습니다. 알 라시드 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산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고정식이라서 한 방향만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목표 변경이 어려워요. 비호복합은 360도 방향에서 오는 위협에 모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정훈 소령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기동하면서 방어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이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알 라시드 준장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한국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인가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이란이 후티 반군에게 더 정교한 드론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호복합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드론 위협이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말이에요. 사우디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같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마르타 씨도 유럽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죠? 알 라시드 준장이 물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더욱 심각해졌어요. 그럼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탄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적과 종교를 떠나서 모두가 같은 위협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적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 어디선가 조용히 다가와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보이지 않는 적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21km 밖에서도 탐지하고 1초 만에 탄도를 계산하고 35초 만에 12대를 격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위기감에서 감탄으로 마음이 바뀌어가는 걸 느꼈어요. 분석에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완전히 다른 비오복합을 보게 됐습니다. 비오복합2였어요. 8륜 타이콘 장갑차 위에 올려진 무인 포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차세대 모델이군요. 저는 거대한 차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기존 궤도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정훈 소령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바퀴가 8개나 되네요. 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험한 지형도 문제없어요. 저는 타이콘 장갑차의 성능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상위급 장갑차 플랫폼이었어요. 포탑이 무인이라고 하셨죠? 네, 승무원은 차체 안에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포탑을 자세히 봤습니다. 매끄러운 디자인이었어요.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의 저격이나 포격에도 안전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포탑이 자동으로 360도 회전하면서 위협을 탐지해요.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포탑이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레이더가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모해 드론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종병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왔습니다. 포탑이 빠르게 특정 방향으로 돌았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표적 포착, 추적 중. 저는 화면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작은 드론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신궁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잠깐, 미사일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죠? 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모듈형 시스템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요. 이정훈 소령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근접 방어용, 중거리용, 대드론 전용까지 다양합니다. 실제로 교체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15분 안에 가능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어요. 레고 블록처럼 갈아 끼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연이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위협이 오는 상황이었어요. 동시다발 공격 상황입니다. 포탑이 빠르게 움직이며 각각의 표적을 차례로 조준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표적 신궁 미사일 발사. 탕. 미사일이 나갔습니다. 두 번째 표적 30mm 기관포 사격. 타타타타. 기관포가 연사됐어요. 세 번째 표적 근접 방어 미사일 발사. 또 다른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전 표적 격파 완료. 모든 과정이 30초도 안 걸렸어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저는 미군의 스트라이커를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실제 평가에서 비오복합이가 78.8점, 스트라이커가 50점을 받았습니다. 이정훈 소령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한 건가요? 기동성, 화력, 생존성, 운용 편의성을 종합한 점수입니다. 저는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28점 차이라니. 특히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높았나요? 무인 포탑 시스템과 모듈형 무기 탑재 능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차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넓고 쾌적했어요. 에어컨은 물론이고 각종 전자장비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승무원 몇 명이 탑승하나요? 3명입니다. 차장, 조종병, 정비병이요. 생각보다 적네요.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할 일을 최소화했습니다. 조종석에 앉아봤습니다. 화면들이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 버튼이 무기 선택 메뉴입니다. 조종병이 가르쳐줬어요. 터치 한 번으로 신궁에서 다른 미사일로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터치해봤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다른 미사일 정보가 나타났어요. 정말 간단하네요. 복잡하면 전투에서 쓸 수 없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해 공격입니다. 실제 대응 훈련이에요. 이정훈 소령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화면을 지켜봤어요. 여러 개의 빨간 점이 나타났습니다. 적 드론 편대 접근 중. 조종병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포탑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히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군을 보호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발사. 여러 발의 미사일과 기관포가 연속으로 나갔습니다. 전 표적 무력화 완료. 훈련이 끝나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전 같았어요. 실전을 위한 훈련이니까요. 조종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무기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공격보다는 보호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하지만 공격받으면 반드시 막아냅니다. 이정훈 소령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비오복합이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세계 최상위 타이콘 플랫폼,
무인 포탑, 모듈형 무기 시스템, 그리고 스트라이커보다 높은 점수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철학이었습니다. 이 무기는 말 대신 보호를 선택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냉정함에서 경외심으로 마음이 바뀌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에서 존경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저는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긴급기술 검토 회의가 열렸어요. 주제는 동유럽 방공망 강화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 출신 레이첼 슈미트 박사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러시아의 드론 공격 패턴이 진화하고 있어요. 기존 방공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재 폴란드와 루마니아 방공망에 심각한 빈틈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영국 대표가 물었어요. 독일의 게파르트 시스템 추가 배치를 제안합니다. 레이첼 박사가 답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대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무슨 대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레이첼 박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의 비호복합 시스템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대표들이 서로 눈짓을 했어요. 아시아 무기 시스템을 나토에 도입한다는 건가요? 네덜란드 대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성능이 좋다면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시연 영상이 들어있었어요. 잠깐 마르타. 우리는 나토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레이첼 박사가 제동을 걸었어요. 아시아 무기 시스템은 우리 표준과 맞지 않아요. 그럼 성능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비호복합이의 평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78.8점 대 50점이라고요? 이탈리아 대표가 관심을 보였어요. 스트라이커와 비교한 점수입니다. 기동성, 화력, 생존성 모든 면에서 앞서죠. 하지만 검증이 부족하지 않나요? 스웨덴 대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UAE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얻은 정보를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토가 따라할 이유는 없잖아요. 레이첼 박사가 여전히 반대했어요. 그럼 독일 시스템의 가격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우디가 구매한 스카이마스터 시스템이 2,800억 원이었어요. 비호복합은 91억 원입니다. 30배 차이라고요? 폴란드 대표가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독일 시스템은 고정식이에요. 비호복합은 기동형이죠. 저는 시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비호복합이 이동하면서 다중 표적을 격파하는 장면이었어요. 35초 만에 12대 격추라고요? 노르웨이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C 네트워크와 연동되면 더 효과적입니다. 21km 밖에서도 탐지 가능해요.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대표들이 진지하게 영상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검증 문제가 남아있어요. 레이첼 박사가 마지막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럼 실제 테스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폴란드에서 합동 훈련을 하면서 성능을 직접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폴란드 대표가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우리나라도 드론 위협이 심각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측에서 동의할까요? 덴마크 대표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답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이정훈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시범 운용이 가능할까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회의 결과를 설명했어요. 30배 가격 차이가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이정훈 소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경제성이 중요하죠. 맞아요.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파트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브뤼셀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시스템을 유럽에 소개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방공망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이었어요. 러시아의 드론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비호복합이야말로 나토의 빈틈을 메울 유일한 후보라고 말이에요.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CE 시스템과의 연계성,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효율성까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학습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전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확신에서 사명감으로 마음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토를 설득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나토 회의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초청이었어요. 한국 육군 기계화사단의 야외 전술 훈련을 참관하는 거였습니다. 실제 부대 훈련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정훈 소령이 저를 훈련장으로 안내했어요. 오늘 훈련 시나리오는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입니다. 넓은 훈련장에는 전차, 장갑차, 그리고 보병들이 전투 대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비호복합 한 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실제 배치된 시스템이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전시장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위압감이 있었어요. 네, 우리 군이 실제로 운용하는 체계입니다. 이정훈 소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신궁 미사일도 실탄이 장착되어 있어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휘소에서 전체 상황을 지켜봤어요. 적 무인기 편대 접근 중. 통신병이 보고했습니다. 비호복합의 레이더가 돌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전차와 장갑차들도 대형을 조정했습니다. 표적 탐지. 비호복합 조종병의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들렸어요. EOTS 연동. 시각적 확인 완료. 화면에 실제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작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탄도 계산 컴퓨터 가동.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기관포 조준 완료. 발사. 타타타타. 30mm 기관포가 연사됐습니다. 드론이 터졌어요. 정확한 명중이었습니다. 1차 표적 격파. 2차 표적 신궁으로 대응. 탕.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전 표적 무력화 완료.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포가 아니었어요. 자동화된 신경망이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탐지부터 요격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정훈 소령이 설명했습니다. 레이더가 보고 EOTS가 확인하고 컴퓨터가 계산하고 무기가 쏩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사단 상황실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화면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여기서 전체 작전을 통제합니다. 사단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상급 부대 레이더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와요. 화면에 한반도 전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곳곳에 레이더 탐지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북한 무인기가 이쪽에서 남하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작전 참모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 정보가 전술부대까지 어떻게 전달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C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화면이 바뀌며 비호복합의 화면이 나타났어요. 상급 부대에서 받은 정보가 그대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아직 시야에 잡히지도 않았는데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형 방공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개별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연결성이었어요. 우리 나토 시스템과 뭐가 다른가요? 나토는 각 무기가 독립적으로 작동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소령이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상급 부대 레이더부터 최전방 비호복합까지 하나의 네트워크죠. 시연이 계속됐습니다. 가상의 북한 드론 공격 상황이었어요. 평양 방면에서 무인기 편대 이륙. 상황실 화면에 빨간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전방 부대의 경보 발령. 즉시 비호복합을 포함한 모든 방공 부대가 대기 태세로 전환됐어요. 아직 우리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지만 미리 준비하는 거군요. 네, 드론이 날기도 전에 대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말이에요. 우리는 총을 더 샀지만 한국은 뇌를 먼저 연결했다.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사단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정보 공유가 더 중요해요. 훈련이 모두 끝난 후 저는 비호복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무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처음 봤을 때와 느낌이 다르죠? 이정훈 소령이 물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단순한 대공포가 아니라 지능형 방어 시스템이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한 개념입니다. 실시간 탐지, 자동 추적, 정밀 타격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네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탄도 계산 컴퓨터가 바람까지 계산한다는 게 믿어져요? 네, 기상 정보도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그때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더 큰 총이 아니라 더 빠른 인식에서 이긴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빨리 보는 나라는 한국이었다. 이정훈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철학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토 본부에 보낼 최종 평가서였어요. 한국의 비호복합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래 전장의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부 평가자가 아니었어요. 이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하는 전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신에서 인정으로 그리고 마침내 감동까지. 저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시스템이 그를 지켜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적까지도 미리 알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기술로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